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당구공을 누르시면 재질이 뜹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재질은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있는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트워크로 있는 걸 사용하는 걸 좀 자제하시면 돼요. 물론 네트워크로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에러 날 확률이 높아요.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죠. 작업 폴더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 폴더 작업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맵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썼던 맵은 여기다가 다 갖다 놓는 겁니다. 내가 쓴 재질들은 여기다 다 모아 놓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뭘 가져가요?
결국은 작업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요 폴더를 복사해서 가게 되면 이 폴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델도 있고 맵도 있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작업 데이터를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맵은 저기 거 쓰고 여기 거 쓰고 저쪽에 있는 거 쓰고 그럼 그거 나중에 정리 못해요. 나중에 에러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항상 맵은 로컬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급적이면 폴더 이름은 영문 쓰세요. 가급적이면 폴더 이름은 영문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특수문자 쓰지 마세요. 특수문자는 언더바 말고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언더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러지? 중간에 다시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 밑으로 써진 언더바가 있습니다. 그 언더바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 특수문자는 언더바 말고는 가급적이면 영어를 쓰세요. 이제 예전에 댓글이 하나 붙었어요. 잘난 척 하느라고 영어 쓰냐고. 근데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개발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미국에서 이루어졌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글은 특수문자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종 에러가 나요. 한글 때문에. 경로를 인식을 못합니다. 종종.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죠. 근데 미국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한글을 다 읽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종종 한글 폴더를 넣었을 때 에러가 나요. 종종. 그러니까 영어 폴더를 쓰세요.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재질이라고 안 쓰고 맵이라고 썼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8번 빠졌네요. 자, 폴더 선택하고 이렇게 폴더만 선택하시면 돼요. 안으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폴더만 선택하고 폴더 선택. 그러면 이렇게 8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수멜레에 들어간 재질들이에요. 일반 재질은 아니고. 그럼 여기 보시면 에디팅 Vlay라는 게 나옵니다. 선택하면 에디팅 Vlay라는 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각형 그렸어요. 여기 있는 재질 선택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재질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떠요? 에디팅 Vlay라고 뜹니다. 재질이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Vlay에서 만든 재질이 있고 스케치업에서 만든 재질이 있고 따로따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일부는 공통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 잔디는 얘를 불러다가 여기다 넣었단 말이죠. 여기 장면에 넣어야 비로소 여기서 들어와요. 여기 있는 걸 선택했다고 해서 여기 팔레트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재질을 여기다 넣어야만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에디팅 Vlay라고 뜨죠?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수정할 수 있게 바뀝니다. 에디팅 Vlay를 쓰게 되면 이렇게 Vlay 재질로 바뀌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스케치업 건데 안 되나요? 아니요,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에디팅 Vlay를 누르시게 되면 Vlay 재질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재질을 만들었어요. 제가 제너릭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습 재질 하나 만들었어요. 연습 재질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얼마든지 서로 공통으로
묶여 있어서 어느 정도는 서로 양쪽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디테일한 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 지구본 그림에 더하기 그림 있죠. 요게 재질 만들기입니다. 근데 재질만 만드는 건 아니고 여기서 조명도 만들고 인피니티 플랜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맨 아래 매티리얼 보이시죠? 매티리얼 갖다 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질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거 다 쓰진 않아요. 다 쓰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몇 개만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제너릭입니다. 제너릭. 그래서 이 제너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너릭 재질로 들어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네임 하셔도 좋고 여기 복사나 복제나 저장이나 삭제 같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더블 클릭하시면 또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연습용 재질. 자, 제가 연습용 재질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택하면 이렇게 바로 재질 선택이 돼요. 재질 선택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선택하면 V-ray 재질에서 바로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여기 디퓨즈라는 곳에 보면 색상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떠요. 여기서 색상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색상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선택을 하면 여기서도 선택이 된다고. 여기서 색깔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을 바꿨더니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색상 바꾸니까 바뀌고 여기도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양쪽에서 조절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조절 어느 정도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어느 정도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재질을 넣어볼까요? 재질을 넣는 방법. V-ray 재질을 넣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합니다. 재질이 들어가야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재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플리트 셀렉션 있어요. 클릭하면 재질 들어갑니다. 한번 넣어 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재질이 바뀌어요. 그죠? 클릭하면 금방 재질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재질을 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어플리트 셀렉션. 두 번째는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원하는 데다가 재질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재질을 만드는 건 바로 여기 크리에이트 매트리얼에 얘네들이 재질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제너릭 일반 재질이고요. 자, 제가 재질 만들었고 더블 클릭해서 매핑용 재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 여기 V-ray 매트리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여기 V-ray 매트리얼에 보면 디퓨즈를 가장 많이 씁니다. 디퓨즈, 사물이 지닌 기본적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디퓨즈,
서피큘라, 그 다음에 앰비언트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다 감춰지고 디퓨즈 컬러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위쪽에 올라가면 여기 보면 이제 렌더링 옵션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제너릭이 있고 그 패브릭, 천이요. 샘플을 천의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플로어, 바닥이죠. 그라운드, 지표면이고요. 그 다음 벽면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 구슬 모양도 있습니다. 3D 맥스는 이게 되게 약해요. 구슬, 스피어, 실린더, 큐브, 이렇게 세 개 들어있고, 얘는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시죠. 이게 제너릭입니다. 다시 디퓨즈로 내려와서 여기 컬러 피커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바둑판 무늬가 있죠. 얘가 맵입니다. 얘를 누르면 정말로 많은 맵들이 존재합니다. 맵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경을 이미지를 불러다 사용하는 재질도 있고, 여기 보시면 스카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스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스카이가 하늘이죠. 우리 백그라운드가 지금 뭘로 되어 있나요? 스카이로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렌더 셋업에 가면 인바이러먼트에 보면 배경에 지금 뭔가 들어와 있죠. 얘를 눌러 보시면 스카이가 배경으로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에 하늘 배경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스카이 맵입니다. 누르시면 아주 많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하나씩 해보세요. 저는 써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예쁜 재질은 안 나오더라고요. 재질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거 2개, 3개씩 섞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보편적으로 맨 위에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비트맵을 주로 써요. 비트맵이 뭐냐 그러면 이미지 파일을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비트 플러스 맵의 합성어예요. 비트는 컴퓨터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단위죠. 그 맵은 지도고, 그러니까 비트로 만들어진 지도, 다시 말하면 픽셀로 이루어진 파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비트맵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파일들 있죠? 그게 바로 비트맵 파일입니다. 그 비트맵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림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첫 번째 폴더에 들어가면 몇 가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늬목에 있는 이 그림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하나 불러와 보시죠. 지금은 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질이 있어요. 그 매트리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맵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디렉토리로 말하면 이렇게요. 여기 재질이 있어요. 이 하부 구조에 이렇게 맵이 있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도 있고, 그 다음에 범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아래 구조인 거죠. 맵은 하나 아래로 내려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맵을 불러왔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질에 따라서 내가 이걸 어떤 재질을 쓸 건지에 따라서 천인지 혹은 바닥인지 혹은 그라운드 땅바닥인지 아니면 벽에 쓰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 곳에 쓸 건지 그거에 따라서 선택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 재질을 얘한테 넣어보죠.
자, 그러면 확대해 놓고 보면 어떤가요? 지금 이 재질이 여기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질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트맵을 불러와서 이렇게 렌더링까지 해봤는데요. 여기 비트맵을 누르게 되면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있는 내용들은 포토샵에서 처리합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얘를 잘 안 써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극사실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써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극사실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뭐 인버트 텍스처라는 말이 있네요. 인버트가 우리 포토샵 할 때 반전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얘를 누르면 이미지의 색상이 이와 같이 반전이 되는 거죠. 포토샵하고 거의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죠. 조금 더 쉬운 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방문이 이렇게 타일로 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리핏 타일 옵셋 UV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핏 UV. 자, 제가 두 개를 놨습니다.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두 개가 들어가요. 뭐 세 개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세 개. 리핏이 반복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U 방향으로 반복해 주세요. V 방향으로 반복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한 개, 저 두 개. 그러면 위로 두 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다섯 개. 반복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반복해 주세요.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문이 되게 좁은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자, 다시요. 한 개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렌더링, 리핏 UV를 한번 바꾸어 보시죠. 이런 UV, 리핏이나 옵셋, 로테이트 같은 거는 굳이 포토샵 안 하고 여기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옵셋도 있네요. 옵셋. 자, 0.5.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1을 넣어버리면 1값, 그러니까 통째로 하나가 옮겨져 버리니까 값을 0.2 그러면 0.2만큼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0.5면 절반 정도가 옮겨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회전입니다. 45도 회전. 그러면 값이 이렇게 45도 회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돌리지 않는 게 좋겠고, 타일 UV는 타일을 주겠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제가 UV 타일을 뺐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한 장의 이미지만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똑같이 3D Max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 미러 기능입니다. 그러면 대칭 기능이에요. 맵 하나에 가로, 세로, 상하, 대칭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눌러 보시면은요, 이 조절자를 눌러 보시면 많이 나와요. 여기 크롭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플레이스 위치도 나옵니다. 크롭 그러면 내가 이거 자를 수 있어요. 0.5 그러면 이거 크기가 자르기도 됩니다. 근데 전체 텍스처를 쓴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노이즈도 줄 수 있습니다. 잡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한 번씩 눌러보세요. 저는 굳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사실주의를 표방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여기는 건들지 않아요. 저는 대신에 이 부분을 포토샵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렉탱글 4000, 5000, 그 다음 옵셋 200,
푸시앤풀 2400, 그 다음 여기 닫고, 아니 여긴 열고, 그 다음 렉탱글 900, 2100 푸시앤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닫아 볼까요? 자, 푸시앤풀 150, 얘도 150. 자, 제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문이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문이 들어갈 때 우린 여지껏 이걸 모델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굳이 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얘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텍스처를 줍니다. 포지션, 자, 위치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창문이나 문이나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극사실주의처럼 들어가도 좋지만은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매핑 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문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 이게 일자니까 밋밋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항상 이렇게 조금씩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밋밋한 모습이 조금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 조금만 입체감 있게 넣어줘도 밋밋함이 사라질 거예요. 시간이 없고 작업은 빨리 해야 되고 입체감, 그러니까 사실감은 조금 떨어져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문을 매핑 처리해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멀리 있어서 티도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뭐 어떤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이미지를 복사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바로 포토샵에서 오픈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이미지는 작네요. 큰 이미지는 아니네요. 근데 이 이미지의 단점이 있어요. 지금 경계가 불분명하고 색상이 불분명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바로 레벨이나 커브가 이런 것들을 잡아줘요. 제일 첫 번째로 오토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조절점들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경계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갖다 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정도를 쓰시면 돼요. 커브 값이나 레벨 값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일단 도큐멘트를 하나 꺼냅니다. 600에 600짜리로 하나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제가 나무 무늬결로 검색을 했습니다. 뭐 요런 것도 괜찮고 요런 것도 괜찮고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안 되고요. 이런 거 안 되고 요런 거 괜찮습니다. 모두 제감이네요. 자, 역시 복사가 안 되네요. 그러면 스크린 캡처를 이용해서 제가 복사를 해보죠. 자, 스크린 캡처를 했고요. 그 다음 새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아이고, 자,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로테이션을 통해서 90도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마큐2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쓰는 것보다 픽스 레이서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픽스 사이즈를 써도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픽스 레이서로 갈까요? 길이를 9라고 하면 높이는 0.9. 아니네. 위드가 0.9면 길이가 9가 되도록. 너무 짧을까요? 50에 왜 이러시나. 50에 490.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위치 갖다 놓고요. 역시 또 적당한 위치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때는 미드 포인트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칸 또는 두 칸 정도. 다시 적당히 이동한 뒤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칸, 두 칸. 그러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패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레이어를 살펴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에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복 패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개만 더 복제해 보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미드 포인트에다 갖다 놓고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 여기로 끝나야 되는 거죠. 크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롭을 할 때도 자, 이렇게 딱 맞게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얘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쪽엔 없거든요. 자, 이쪽엔 없잖아요. 이쪽엔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쪽하고 왼쪽은 여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아래쪽은 여백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2픽셀 정도 여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패턴으로 썼을 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지라고 하죠. 줄눈은 대부분 다 검정색입니다. 흰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눈을 까맣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 레이어를 전부 다 하나로 합치고요. 자, 레이어 합치는 방법은 여기 레이어 탭 누르시고 오른편에 여기를 눌러 보시면 어디 있나요? 위에 있나요? 아래 있나요? 아니 있구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여기 플래튼 이미지 혹은 머지 비저블, 플래튼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미지가 하나로 다 합쳐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다 따로따로 있죠? 여기에 플래튼 이미지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고 얘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공유의 매핑 소스의 첫 번째 마루. 자, JPG로 넣을까요? 마루 언더바 1번. 자, 저장하시면 끝. 그럼 여기서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죠. 마루 어디 갔을까요? 마루 언더바 1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면 내가 쓴 마루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마루 재질이 이와 같이 들어가겠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마루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질문 중에 하나가 맵의 색상을 그러니까 흑백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눌러보시면 여기 컬러 컬렉션이라고 있네요. 컬렉션? 네.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색상을 바꾸는 값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컬러 인풋 있죠. 여기를 비트맵으로 해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지금 만든 이미지를 불러와 볼까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가 만든 재질의 매티리얼이죠. 여기에 컬러 코렉션이라고 하는 맵이 있고 그 밑에 비트맵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겁니다. 그 위로 올리면 이렇게 컬러 코렉션으로 올라가죠. 여기에 채도 값을 빼버리면 회색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맥스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스케치업, V-Ray도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전에 제가 썼던 거는 이 기능이 들어있던 버전을 썼는데 여기 버전은 그게 없네요. 휴 값을 주면 색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포토샵처럼 쓸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지금처럼 보시면 맵에 맵을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비트맵을 불러왔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또 맵을 불러올 수 있고, 또 맵을 불러올 수 있고, 또 맵을 불러올 수 있고,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맥스는 이걸 디렉토리 구조로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조를 쓸 수 있어요. 옛날 버전의 구조와 요즘 버전의 구조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맵용 재질의 비트맵의 컬러 커렉션의 비트맵을 그러면 얼마든지 흑백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니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흑백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기를 누르면 숨겨져 있는 옵션들이 나와요. 저도 이 비트맵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쓰지는 못해요. 일부만 씁니다. 여기 보시면 러프니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러프니스 값을 올려버리면 얘가 오래된 질감으로 바뀝니다. 러프니스가 먼지, 그러니까 거칠기, 지저분함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프니스를 줘버리면 재질이 오래된 재질로 바뀌게 돼요. 그런 느낌의 질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 있는 그런 재질, 그게 러프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리플렉션하고 리프렉션이요. 저는 발음 기호가 똑같다고 보는데 약간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보시면 스펠링도 거의 비슷하죠. REFLECT, REFRACT, 여기 LERA 이렇게 두 글자가 달라요. 리플렉션 그러는데 이 리플렉션, 위의 리플렉션은 요건 반사 재질입니다. 위에 리플렉션은 요거 반사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거. 유리라든지 이런 칠판이라든지 이런 바닥 재질들은 다 리플렉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아래 리플렉션은 뭐냐면 굴절이란 뜻입니다. 굴절이요. 그러니까 굴절이 왜 일어나냐면 사물이 투명해서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리플렉션 값을 주시게 되면 투명도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플렉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냥 이거 컬러를 100%로 주세요. 100%로 주세요. 이거 0.8 이하로는 이거 효과 나오지도 않아요. 100%로 주면 여기 지금 반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네. 주변을 이렇게 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100%로 놓고 한번 해보시죠. 생각보다 쓰기는 쉬워요. 여기 리플렉션 컬러를 100%로 줘버리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리플렉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어색하긴 하는데요. 유리 질감, 유리, 그 다음에 메탈, 금속, 그 다음에 바닥은 반드시 이렇게 리플렉션 효과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 과거 경험 중에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리플렉션을 주면 보기가 좋아요. 뭐 100%가 아니고 한 110이나 120% 정도 리플렉션을 줘보세요. 그러면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낮아지면 리플렉션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자, 렌더링도 여기만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리플렉션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체와 가까이 있는 부분은 리플렉션이 강하게 들어가지만 물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리플렉션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상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역시 리플렉션 글로스니스 값을 그러니까 100%로 주지 마시고 약간 흐리게 주시면 조금 더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넬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 프레넬 개수가 맥스는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스케치업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프레넬은 수학자 이름입니다. 수학자 이름이고요. 여기 말고도 요 아래 리프렉션에 또 나와요. 이 사람이 수학자가 어느 날 산속을 산책을 할 때
근처에 호숫가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 반사가 되고 굴절이 되는 게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물이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는 반사가 안 일어나더래요. 굴절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 각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즉 보는 각도가 물과 수면과 각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리플렉션, 반사도 많이 일어나고 굴절도 심하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게 프레넬 값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보면 반사가 적게 일어나고 그 다음 수면과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리플렉션이 그 다음에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아니 프레넬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프레넬 값이 다 켜져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반사, 굴절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리플렉션 IOR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있네. IOR 값이 있어요. 여기 리플렉션 IOR, 그 다음에 IOR. 여기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1.6은 유리의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1이 되면, 이 값이 1이면 굴절도 안 일어나고요. 반사도 안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1입니다. 1이 되면 굴절이나 반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 값보다 커져야 굴절이 일어나고 반사가 일어납니다. 물의 굴절률이 1.2인가 그래요. 1.2인가? 1.4인가 그렇고 유리의 굴절률이 1.6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감마다 이 굴절률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쓰는 게 유리인지 아니면 물인지 이거에 따라서 IOR 값을 바꾸시면 조금 더 사실감 있는 굴절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안 써요. 그냥 기본값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탈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탈리스가 0인데요. 이 값을 1로 줘버리면 메탈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재질이 메탈처럼, 그러니까 금속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3D Max 같은 경우는 이 메탈, 금속 효과가 정말 만드는데 힘들어요. 근데 스케치업은 그냥 메탈리스 값을 올려버리면 금방 메탈 값, 그러니까 금속 질감으로 금방 만들어 버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8mm짜리 이렇게 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여기 메탈이 참 재질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어디 갔을까요? 글래스, 요 질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리는 전부 다 이 색깔인 거 아시죠? 뭐 찾아보면 뭐 철분이 좀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옥색유리, 네. 우리나라 전체는 대부분 다 이 옥색유리인데, 이 옥색유리가 뭐 단열 효과도 조금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다 이 옥색유리를 써요. 그러니까 이 색상을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금방 써서 참 좋습니다. 자, 재질을 띄우면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Vray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플렉션 값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가지고 반사가 안 일어나요. 또 그 아래 보면 리플렉션이 있습니다. 이거 굴절이라 그랬죠? 투명도예요. 그래서 얘를 렌더링을 걸면 얘는 그리고 이 재질은 투명하면서 반사까지 일어나는 재질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볼까요? 자, 하나를 제가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너릭을 만들었고요. 얘는 제가 타일을 주겠습니다. 하나 만들고 이름을 타일로 줬고요. 디퓨즈에다가 여기를 누르면 여기 체커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 A색과 B색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체커라고 하는데요. 이 체커를 여기다 주도록 하죠. 자, 한번 여기다 체크 무늬를 한번 줘보시죠. 타일의 개수를 줄이려면 텍스처에서 포지션 값을 키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주시면 타일이 크기가 늘어나면서 줄어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원을 그렸고요. 푸시 앤 풀로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원도 하나만 그려주시죠. 그 다음이요. 역시 이번에도 재질을 만들 겁니다. 자, 재질인데 이번에는 투명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이 리플렉션 값만 쭉 올려줄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리플렉션 값만 주고 이 재질을 여기다 줬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굴절이 돼 가지고 재밌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굴절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굴절율이에요. 다시 또 볼까요? 보시면 똑같이 얘도 여기 굴절율이 존재를 합니다. 1.6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유리의 굴절율이고요. 자, 제가 1로 놔봤습니다. 자, 굴절이 얼만큼 들어갈까요? 자, 한번 보자고요. 하나도 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은 굴절이 없습니다. 1.2는 물의 굴절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굴절이 들어가는 거죠. 1.6은 유리의 굴절율이라고 했습니다. 질감에 따라서 굴절율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그 리플렉션 글루스니스가 있습니다. 얘를 낮춰보면은요, 이렇게 반사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사도래. 굴절이 굴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투명화 되는 거죠. 이 값을 주면 이렇게 반투명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죠. 반투명이 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재질은 바로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제너릭, 디퓨즈, 기본 색상, 그 다음 리플렉션, 반사, 리프렉션, 투명도, 굴절,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코트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와 있을 겁니다. 코트요. 코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물 위에다가 코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저기 니스 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 코팅한다 그러잖아요. 그 코팅이요. 코트층을 바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코트를 바르게 되면 반사 재질이 올라갑니다. 두께감이 생기면서
반사 재질이 올라가요. 저 이거 그 재질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에 리플렉션 빼고, 여기 리플렉션 빼고, 그 다음에 코트만 값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을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코팅층이 생기니까 주변을 반사해요. 다 끝나진 않았지만 여기 코팅 글루스니스라고 있습니다. 아까 리플렉션 글루스니스처럼 코팅도 글루스니스 값이 있어서 이 값을 낮추면 코팅 주변을 반사를 시킬 때 약간 불투명한 반사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 IOR 값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혹 리플렉션을 줬는데, 여기 있는 리플렉션을 줬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코트랑 같이 줘 보세요. 그러면 확실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리플렉션이 쭉 들어간 거 보이시죠? 코팅층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리플렉션이 쭉 들어갑니다. 글로스니스를 조금만 낮춰 볼까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기도 약간 불투명해집니다. 그 다음 옵션에 보시면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셀프, 자기 스스로, 일루미네이션, 조명,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 이걸 주시면 자기 스스로 빛을 냅니다. 자, 그대로 저는 여기 값을 그대로 줬고요. 시간만 밤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생각보다 어둡게 나오죠? 이거 인텐서티 값이 있습니다. 인텐서티가 밝기예요. 자, 30으로 올려주죠. 그리고 렌더링. 그럼 자기 스스로 빛을 많이 발산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텐서티는 1로 놨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어둡게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컴펜서티라고 해야 되나요? 컴펜세이티라고는 EV라고 합니다. 여기 컴펜셋은 보상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기 자동 보상이란 뜻인 것 같은데, 얘를 체크하면 밝기가 자동으로 딱 맞춰집니다.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하나 그려보시죠. 오파시티 맵은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이죠. 투명과 불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매트리얼, 그 다음에 제너리. 자, 이름도 제가 불투명 재질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엄밀히 말하면 불투명 재질은 아니지만 또 재질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에다가 비트맵을 불러올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나무라는 폴더에 가시면은요, 재밌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와 흑백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디퓨즈에는 이 컬러 사진을 불러올 겁니다. 재질 주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처로 위치를 맞춰 보자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질감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하나 넣어 보시죠. 분명히 여기서 투명 불투명으로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렌더링을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화면상에서는 투명해지지만 렌더링 하게 되면 그냥 까만색 영역 그대로 나옵니다. 심지어 그림자도 이렇게 까만색 사각형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그대로 이 이미지 그대로 오파시티를 불러서 똑같이 비트맵을 줄 겁니다. 근데 이번엔 이 흰색과 검정색 이 이미지를 불러드릴 겁니다. 오파시티에서 불러드리는 이미지의 특징은 검정색은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만들고 흰색은 오브젝트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다시요. 검정색은 누구를?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만들고 흰색은 오브젝트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검정색이잖아요. 여기를 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불투명하게 만들어요. 자, 열기.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온전하게 투명도가 적용이 되는데,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가 얘한테서 그대로 투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커스텀 소스에 요 항목 있죠. 디퓨즈 텍스처 알파. 그러니까 디퓨즈 컬러에서 여기서 썼던 이 이미지에 알파는 투명도란 뜻이거든요. 그 투명도를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얘만 체크해도 그냥 바로 네, 이렇게 렌더링 처리되네요.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자고요.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자,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메이크 컴포넌트요. 컴포넌트로 만들 겁니다. 자,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여기 요 항목이요. always, 항상, 페이스, 얼굴은 카메라로, 요 항목이요. 섀도우, 그림자의 얼굴은 선, 태양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조금 잘못 만들어지긴 했네요. 다시 메이크 컴포넌트, 카메라를 향해 주시고 그림자는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계속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왜 내 쪽으로 얼굴을 안 보여주는지. 메이크 컴포넌트, 항상 카메라를 향해 주세요. 이쪽이 카메라 방향인가 보구나.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카메라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 Make Component. 근데 섀도우 페이스 선은 끄겠습니다. 그림자의 얼굴은 태양을 바라보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얘가 나를 바라볼 때 그림자의 모양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컴포넌트에 보시면은요, 여기 사람 있잖아요. 스멜레도 마찬가지고, 컴포넌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카메라를 향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 옵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옵션들을 보면 쓸 수 있고, 이제 옛날에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항상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시 또 보시죠. 다 지우고 제가 이번에는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을 복사를 했고요. 둘 다 블록으로 미리 만들겠습니다. Make Group. 자, 이렇게 두 개 하나 만들어 보시죠. 둘 다 그룹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재질은 아니죠. 자, 똑같이 제너릭인데 이번엔 제가 벽돌 1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벽돌 1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벽돌 가지고 와야죠. 디퓨즈에다가 제가 비트맵을 지정하고 벽돌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기 벽돌이 있고요. 벽돌에 보면 다는 편집 안 했고 딱 두 개 해놨습니다. 눈치 빠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디퓨즈, 얘는 나중에. 요거 디퓨즈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브릭 003번을 디퓨즈에다 갖다 놓고, 자, 얘를 왼쪽에다 주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 범프라는 것이 있어요. 범프입니다. 범프는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엠보싱이요. 엠보싱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올록볼록한 요철 느낌 있죠? 그걸 엠보싱이라고 해요. 범프는 올록볼록한 엠보스 느낌을 나게끔 해주는 게 범프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요철감 있는 느낌. 중요한 건 요철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철감이 느껴지도록 그리는 겁니다. 그게 범프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똑같아요. 비트맵으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흰색, 검정색. 검정색은 속으로 들어가고 흰색은 밖으로 튀어나오게끔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자, 렌더링을 할 건데요. 한번 보시죠. 올록볼록한 요철 느낌이 나나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똑같아요. 제너릭. 자, 이름은 벽돌 2번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벽돌 1, 2번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똑같아요. 디퓨즈에 비트맵에 벽돌 003번 똑같이 불러올 겁니다. 이번엔 오른쪽에다 줄 겁니다. 이 재질은 오른쪽에다 줄 겁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에다가 벽돌 2를 만들어 주시죠. 이번에는요, 여기 더하기 키 있습니다. 두 번째 거. add attribute. attribute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속성 추가하기 기능입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displacement요. 이 속성을 추가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속성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요거 켜시고요. 켜시고 그 다음에 얘를 눌러봅니다. 똑같이 비트맵입니다. 똑같이 흰색 검정색이에요.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재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범프맵하고 달라요. 범프맵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왜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렌더링 할 때 물체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물체에 변형을 줘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사용했던 특수 효과들이 뭐냐면 그 산맥 있죠. 산맥. 그 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에서 어떤 행성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처음에는 멀지만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효과들이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효과입니다. 여기 어마운트 값을 올려버리면 값이 더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어마운트 값을 줄여 놓으면 조금 더 줄어든 상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좀 완만하게 왜곡이 들어가요. 자, 재질을 또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똑같아요. 채널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제가 웹툰이라고 할 겁니다. 웹툰이요. 네, 그냥 흰색 쓸 겁니다. 다른 색 안 쓸 거예요. 흰색 쓸 겁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줄 겁니다. 여기다가 부여를 해줬습니다. 자,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핑크색으로 해볼까요? 아니야. 그래도 대비되는 흰색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똑같아요. 여기다가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라인을 추가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이 아웃라인 특별한 거 없습니다. 라인의 색은 검정색이고 오파시티 불투명 1이고요. 나머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대로 렌더링 걸어보면 돼요. 그러면 테두리에 이렇게 만화처럼 테두리에 선을 그려버립니다. 옛날 그 웹툰 작가들이 썼던 기법이 바로 요겁니다.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아웃라인이요. 그리고 아웃라인 쓰시면 됩니다. 여기 선에 굵기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선의 굵기가 1.5mm로 되어 있네요. 이거 예를 들어 제가 5로 줬습니다. 그러면 더 굵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 굵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에 그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쓸 건데 여기 리프렉션을 주셔도 좋고요. 또는 오파시티를 주셔도 좋습니다. 오파시티를 0으로 낮춰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내부는 투명해지고 외부는 라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파시티를 주지 않더라도요, 여기 리플렉션 값을 주셔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리플렉션 값을 주시면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왜곡이 들어가니까 조금 보시기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IOR 값을 제가 1로 줬고요. IOR 값 1이면 오파시티를 준 거랑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IOR 값을 뭐 1.2나 뭐 조금만 더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곡된 값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리플렉션도 줘보도록 하죠. 자, 렌더링. 그러면 투명의 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리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테두리도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유리 질감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 이거 거실 투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자, 뭐가 문제냐면 이 거실 투시도에서는요, 평면을 한번 보자고요. 바로 여기요. 이거 벽이에요. 그죠?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인데 여기에 기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아니요 라고 누르고 렉탱글 4000, 500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2500, 여기를 구멍을 냈고요. 뭐 이쪽에다가 대충 사각형을 그려서 지웠습니다. 네, 그림자가 이제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냈고요. 자, 어거스트.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제가 중간에 사각형을 그리고 기둥을 쭉 세웠습니다. 다만 이 바닥은 지우도록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구멍을 내놓는 겁니다. 위아래 구멍을 내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재질을 만들어 보죠. 제너리. 여기는 기둥이 되겠군요. 기둥. 흰색 기둥이면 좋겠고, 자, 아웃라인. 자, 아웃라인을 주도록 하죠. 한 3픽셀 정도에서 여기다가 주었습니다. 자, 나머지 렌더링이죠. 자, 오토매틱 켜고 그냥 렌더링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흰색이고 그 다음에 라인이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발음도 방금 나왔던 여기 아웃라인 오버리드라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아웃라인 오버리드요. 네. 아웃라인 오버리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스가 있고요, 아웃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제너릭으로 기둥 2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 별거 없어요. 그냥 흰색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질을 똑같이 기둥에다 줬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건 없이 이렇게 자, 아웃라인 오버리드가 있죠. 얘를 이름을 바꿔볼까요? 제가 아웃라인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여기 베이스를 눌러보면 지금 제가 만든 기둥 2가 있습니다. 기둥 2를 불러와 보죠. 그리고 이 아웃라인을 여기다가 부여를 해줄 겁니다. 자, 렌더링. 그럼 기존의 거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 이렇게 아웃라인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아웃라인 1.5mm니까 5mm까지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굵은 선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때 지금 이 아웃라인은 베이스를 기둥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기에 아웃라인을 주고 있고요. 그럼 기둥 2에다가 제가 리플렉션을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럼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투명해지고 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아쉽게도 투사이드가 안 돼요. 기둥 2에다가 리플렉션 빼고, 자, 오파시티를 줘볼까요? 오파시티 0으로 낮춰봤습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럼 똑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파시티를 주게 되면 투사이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투사이드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조금 더 선이 다양해지는 거죠. 여기에 리플렉션, 즉 반사 질감을 주면 주변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좀 유리가 들어간 것처럼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여기가 선을 조금 얇게 해봤습니다. 아, 여기가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내용을 감추고 뒤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내용도 아까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질을 띄우고 매티리얼 중에 여기 발음이 특이한 에미시브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이상하죠? 에미시브라고도 하고 이머시브라고도 합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주면, 자, 렌더링 할 때 보시면 영역을 이쪽으로 옮겨가 보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 나오고 인텐서티 나오고 투명도도 나오네요. 트랜스페런시가 투명도인데 투명도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완전 투명해지니까 렌더링하면 투명도가 들어가질 않네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 셀프 일루미네이션하고 똑같은 질감입니다. 자, 이번에도 자, 이번에는요 바닥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재질을 2개를 만들 겁니다. 제너릭, 하나는 빨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너릭 하양. 자, 빨강색은 컬러 피커를 통해서 빨갛게 만들어 주고요. 하양은 말 그대로 하얀색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2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 재질을 줄 건데요. 이 바닥에는 빨강을 줄 겁니다. 빨강을 주고 이 사각형에는 하얀색을 주었습니다. 렌더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GI 값을 켜고 하셔야 돼요. GI 값을 키셔야만 합니다. 자, 렌더링. 특히 이렇게 밝은 쪽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뒤쪽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면 대본에 티가 나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버립니다. 빛이 와서 빨강색을 물고 튕겨 나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물들일 때가 있습니다.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재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버리드 재질입니다. 오버리드요. 덮어쓰기라는 재질인데, 자, 이 재질을 보면 베이스 매티리얼은 빨강입니다. 얘 빨강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GI 값만 체크하시면 돼요. GI 값으로 제가 하향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을 바닥에다 다시 줍니다. 여기다 주는 거죠. 그러면 기본은 빨강색이 나오지만 이렇게 GI 값으로 튕겨 나갈 때 하얀색을 끌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게 돼요. 빛이 와서 빨강색이 아닌 여기는 하얀색을 물고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얗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아요. 자, 얘는 회색입니다. 말 그대로 회색인 거죠. 여기다가 하향이 아닌 회색을 지정해 버리면 여기가 이제 회색으로 물드는 거죠. 그러면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 회색이 아니라 약간의 빨강색을 주셔도 돼요. 많이 주지 말고. 그러면 약간의 핑크색을 물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 나무가 있었죠? 얘는 다 저기로 해놔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걸로, 자, 벽돌로 보도록 하죠. 뭐가 좋을까요? 자, 제가 벽돌 004번을 불러와 봤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줄로는 흰색, 줄로는 검정색, 얘는 흰색이 돼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가 여기 휴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채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커브 트리나 아니면 레이어, 그러니까 레벨 명령어로 조절합니다. 일단 휴 값을 다 빼보도록 하죠. 휴 값을 빼고 그 다음에 라이튼을 조절해 봅니다. 그러면 조절이 안 되는군요. 라이튼은 안 될 것 같고 채도 값을 다 빼봅니다. 그 다음 레벨을 이용해서 흰색과 검정색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벨로 검정색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그러면 이거 색상 반전시켜 놓으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벽돌이 색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여기 벽돌 색상이 많이 밝아요. 오토매틱으로 먼저 색상 조절해 주고, 이렇게 제일 밝은 색과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색상을 찍어 오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줄눈될 부분하고 그 다음 벽돌된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개입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흰색을 칠해준다든지 너무 어색하면 이렇게 복사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복사해 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로 내려간 쪽이니까 이 부분이 맞겠네요. 자, 이렇게요. 주변을 복사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추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I. 자, 다시 한번 색상 대비를 좀 줘봅니다. 레벨이나 커브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